緊急地震速報です。今東京渋谷のスタジオが非常に大きく揺れています。東京の渋谷のスタジオが大きく揺れています。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규모 9 진도 7의 대지진은 일본인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가스관이 터져 지역 일대가 전부 불바다가 되었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규모의 재난, 이 재난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한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불쑥 찾아온 그 대지진은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삶과 인생관을 뒤바꿨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인터뷰에서 그는 그때까지는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나 거리,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해 이후엔 그 감각이 사라져버렸다며 마치 인생이 다시 쓰여져 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東京だっていつ消えてしまうかわからないと思うんです。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신카이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대지진이라는 소재를 해성 충돌이나 폭우와 침수 등으로 은유해 간접적으로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재난 3부작을 마무리짓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대지진을 직접 소재로 삼기로 하죠.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재난의 상처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실제 있었던 재난을 직접 소재로 한 스토리를 쓰는 것은 아무리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감독이라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신카이 감독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째서 너의 이름은이나 날씨아이데처럼 지진의 메타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소재로 삼았냐는 질문에 지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며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갈등하면서도 계속해서 캥기는 듯한 꺼림칙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꺼림칙하게 느껴졌다며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영화의 형태로 세상에 내놓고 싶었다고 하죠. 그는 앞서 2편의 재난 영화를 이미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트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에 아주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10대 이하 관객들은 당연하게도 대지진을 직접 겪지는 않았기에 어쩌면 지진을 교과서 속 사건으로만 접해봤을지도 모르겠다며 공감할 수 있는 세대가 더 줄어들기 전에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카이 감독은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영화적으로 풀어내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스즈메의 문단 속을 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영화를 시작할 때 신카이 감독은 작품의 출발점으로서 장소를 애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과소화되고 있어서 사람이 줄어들어 폐허가 된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칭가가 건축업을 해서 다양한 건물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는 폐허가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하죠. 덕분에 신카이 감독은 어려서부터 쓸쓸하고 외로운 장소들을 찾아볼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공사 등을 시작할 때는 지진제 같은 의식을 하지만 끝맺음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며 사람은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 장소가 버려져 폐허가 될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폐허가 된 장소들을 찾아가 애도하고 명확히 끝맺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덧붙여 작업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장소를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는 소망도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합쳐진 결과 스즈메의 문단 속은 아직 지진의 상처가 남아있는 스즈메라는 캐릭터가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토호쿠 지방으로 이동하며 장소들을 애도하는 재난물과 로드무비가 결합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스즈메가 여행했던 규슈, 에이메, 고베, 도쿄, 도호쿠 이와테 등은 전부 과거에 큰 재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라고 하네요. この辺りに扉はない? 작품의 큰 틀이 정해진 후 신카이 감독은 자연스럽게 폐허라는 무대와의 출입문으로 문이라는 모티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닌 일본의 고전 공연 연극 노가쿠에서의 뒷문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뒷문은 인간 세계를 신이나 정령의 세계와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즉 종교적 의미로서의 뒷문은 저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불가사의한 힘 미미지의 출입 통로로 적절하다고 생각했기에 핵심 소재로 문이라는 장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 작중에서 문은 인사말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장소이자 재난으로 인한 상실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찾다 지쳐 저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어린 스즈메가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해 꼭 다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기도 하죠.
재해 이후 스즈메는 그날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타와 여행하며 그동안 눈을 돌리고 있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죠. 여행의 끝자락에서 스즈메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살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잃어버린 채 저 세상을 헤매던 4살 때의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문을 열죠. 그리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다녀오겠습니다를 외치며 문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스즈메에게 문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의 안과 밖, 저 세상과 현실 모두 지옥이었기에 굳이 문을 통해 이승으로 나올 필요도 없었죠. 물론 얼떨결에 나오게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스즈메는 1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죽음의 초연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스즈메는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타마키 이모와의 응어리진 감정을 풀었으며 소타라는 소중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문 밖 이승으로 걸어나갈 이유가 생긴 것이죠. 즉 스즈메의 문단속은 재난 이후 스스로의 목숨마저도 경시하게 되어버린 스즈메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깨닫고 문 밖으로 걸어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なんで誰も見えないの。 미미즈는 지진을 일으키는 검붉은 힘으로 이 작품에서 메인 빌런을 맡고 있지만 사실 목적성과 선악의 구분이 없는 단순한 무생물입니다. 미미즈는 일본의 오오나마즈 설화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고대 일본인들은 땅 밑에 큰 메기가 있어서 이 메기가 날뛸 때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며 머리에 커다란 돌을 두어서 날뛰지 않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 돌을 카나메이시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도 이바라키, 치바, 미에, 미야기 등의 신사에 가보면 땅에 박혀있는 카나메이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메기를 미미즈로 커다란 돌을 두는 행위를 요석을 박아넣는 행위로 변형시켰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개념을 감독의 전작 날씨의 아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날씨의 아이에서는 일본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비구름이 용으로 표현됐고 원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대기 현상을 용이나 물고기 등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날씨의 무녀가 나왔었죠.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도 원래는 볼 수 없는 단층의 운동에너지와 지진을 미미즈라는 형태로 볼 수 있는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신카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을 구상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개념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설정들은 일본 토속신앙, 특히 무녀 등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건 뒤에 이와토 스즈메 파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즈가 문에서 나오고 땅으로 떨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재난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문지기인데 미미즈가 나오려는 곳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충문을 읊고 열쇠를 돌리면 미미즈를 막을 수 있죠. 신카이 감독에 따르면 이 충문은 일본의 종교 신도에서 실제로 쓰이는 축사를 참고해 제작된 오리지널 충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은 이렇습니다. かしこみかしこみ慎んでお返し申す 간단히 요약해보면 히미즈의 신과 우부스나에게 받았던 토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자면 먼저 히미즈의 신에서 히미즈는 지렁이의 천적이기도 한 두더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단 신카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두 가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첫째로는 히미즈라는 말 그대로 물과 불, 즉 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고요. 둘째로는 해를 볼 수 없고 지하에 있는 지렁이, 즉 대지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우부스나 역시 토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원래 일본 신도 신앙에서 우부스나는 토지의 수호신격 존재로서 그 땅을 수호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스즈메의 문단 속에선 이름만 나왔을 뿐 의지를 가진 존재로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넓은 의미에서 토지신이나 토지 그 자체 등등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듯하네요. 종합하면 히미즈의 신과 우부스나는 모두 이 땅을 인간들에게 내려준 토지의 주인격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오래전부터 토지신들에게 빌려 살아온 땅을 이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죠. 즉 충문을 읊음으로써 장소를 애도하고 진혼하는 토지 장례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문지기들의 문단속인 것이죠. スズメすずめちゃん 스즈메가 사는 곳이자 영화의 출발점인 미야자키현은 수많은 일본 신화들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 중에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와 관련된 신화도 있죠. 일본 관람객 특전으로 배포된 신카이 마코토 책에 따르면 이와토 스즈메라는 이름은 바로 그 아마테라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메노 우즈메라는 여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오는 온갖 말썽을 부리고 다녔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처음엔 남동생을 두둔했지만 그가 친 말썽에 기어이 배를 짜던 직녀가 죽는 일이 발생하자 경로에 아마노 이와토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자 세상이 어둠에 감싸지고 재앙이 들끓게 됩니다. 이에 수많은 신들이 그녀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그중 예능의 여신 아메노 우즈메가 큰 통 위에 올라가 춤을 추자 다른 신들이 크게 웃었고, 아마테라스는 웃음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나왔다가 다른 신들의 손에 이끌려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세상은 빛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의 배경이 되었던 아마노 이와토는 하늘의 바위굴이라는 뜻으로 이와토 스즈메의 성인 이와토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춤을 췄던 여신 아메노 우즈메는 일본 무녀의 원형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터뷰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았을 때 스즈메 역시 히나처럼 무녀에서 모티브를 따와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메노 우즈메와 히나, 스즈메는 춤이나 기도, 문단속 등 방식의 차이를 갖긴 하지만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의식을 치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무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편 이름인 스즈메의 유래는 한결 간단한데요. 히라가나로만 읽었을 때는 참새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안정시키다라는 뜻의 시즈메에서 변형된 말이라고 하네요. なんだこれは 작중에서 스즈메가 애지중지하는 이 의자는 어머니 츠바메가 스즈메의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진 때 한번 잃어버렸던 탓에 소타가 의자로 변했을 때는 다리가 3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신카이 감독은 이 잃어버린 다리 1개는 지진으로 어머니를 잃은 스즈메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상실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다리가 1개 적기는 하지만 작품 내에선 그것이 거의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의자에 앉거나 밟고 올라서는 것, 의자인 채로 달리는 것 등 대부분의 행동이 가능했는데요. 이는 재난으로 상실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더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본작의 마스코트 흰색 고양이 다이지는 지브리 영화 마녀배달부 키키의 고양이 지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 고양이는 원래 사다이진과 함께 미미지를 억제하던 2개의 요석 중 하나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죠. 또한 다이지는 음양이론에서 양에 해당하는 캐릭터로 마네키네코처럼 복을 불러들이는 성질이 있는데요. 덕분에 스즈메는 규슈부터 토우쿠까지 순탄하게 여행할 수 있었죠. 극장 팜플렛에 따르면 다이진이라는 이름은 중의적인 의미로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사명을 맡은 대신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오오카미를 음독으로 읽은 것으로 말 그대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진은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밥도 주고 우리 집 아이가 되라는 따뜻한 말까지 건네준 스즈메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며 정말 스즈메의 아이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타에게는 방해된다며 요석의 역할을 떠넘긴 후 お前は邪魔 의자로 만들어버리죠. 이후 문이 열리는 곳마다 등장하며 스즈메에게 애정을 표현하지만 소타가 요석이 되어 화난 스즈메에게 되려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풀이 죽어 있다가 최후에 스즈메의 아이가 되지 못했다고 슬퍼하며 요석으로 돌아갑니다. 今からたくさん人が死ぬ 확실히 영화에서 다이진은 악역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적을 돌이켜보면 사실 다이진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스즈메의 아이가 되는 것 뿐이었죠. 다이진이 직접 문을 열어 재난을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이는 단순히 문이 열릴 장소를 스즈메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뿐이었고, 요석이 되면 스즈메의 아이가 될 수 없으니 그 역할을 소타에게 떠넘긴 것이었으며, 스즈메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순순히 요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スズメ優しい好き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소타를 좋아하는 스즈메 그리고 스즈메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관객의 입장에선 충분히 악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인간의 입장일 뿐입니다. 내한 당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다이진이 변덕스러운 자연을 상징하는 캐릭터라며 다이진을 고양이로 설정한 이유도 고양이의 변덕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자연을 닮아서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관객 Q&A에서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일본 대지진 직후 피어났던 벚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피어나는 벚꽃을 보면서 그는 자연은 정말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혹하며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때때로는 먼 것이다 라고 느꼈다고 하죠. 너의 이름은에서 미츠하가 살아가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혜성이 타키에겐 그저 하룻밤의 특별한 비일상이었던 것처럼 자연은 아무 이유도 없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즉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다이진을 통해 목적성도 선악의 구분도 없는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존재가 때때로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소타의 할아버지 무나타카 히치지로는 요석이 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신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진이 원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지를 궁금해했는데요. 오피셜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선 신카이 감독은 다이진은 과거에 문지기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와중 일본의 잡지 뉴타임 매거진 1월호의 스태프 인터뷰에 실린 소타집 고문서에서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해독한 바에 따르면 고문서엔 다이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170년 전 옛날부터 요석이었던 늙은 고양이가 열심히 미미즈와 싸웠지만 패배해 거품이 되었고 지진이 멈출 줄 몰랐다. 이에 당시 나라현 미와산 근처에 살던 지진 피해를 입은 한 어린아이가 스스로 요석이 되어 미미즈를 봉인했다. 사람들은 이를 슬퍼하며 오무라 신사의 요석을 모셨다. 라는 내용으로 다이진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희생해 요석이 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다이진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또 정말 스즈메의 아이가 되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다이진에겐 이별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다이진은 도쿄에서 미미즈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던 요석입니다. 다이진과는 반대로 음향이론에서 음을 담당하는데 그래서인지 차지붕이 덮이지도 않는데 비가 내리고 나중엔 아예 오픈카가 박살이 나는 등 다양한 불운이 겹쳤죠. 이름인 사다이진은 좌대신이라는 의미로 우다이진 즉 우대신의 반대 개념인데요. 둘은 동등한 관직 같지만 실제로는 좌대신이 더 높은 직급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사다이진이 더 강하게 나온 것은 일종의 고증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다이진은 작품 막바지에서 스즈메와 타마키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타마키모로 하여금 스즈메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계기로 둘은 마음속에 묵히고만 있던 감정의 응어리들을 제대로 털어낼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다이진은 둘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스즈메가 다시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유석이 되어 미미즈를 막는다는 사명 역시 완수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그동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냈던 어떤 영화보다도 더 비하인드가 많고 해석할 여지도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인터뷰 위주로 다루느라 꼭 다루고 싶었던 몇몇 주제들이 빠졌는데 만약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